도쿄에서 무관중 올림픽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여자 양궁 대표팀은 1, 2, 3위를 석권하며 금메달 3관왕 가능성을 높였고 사격 진종호는 내일 금빛 총성을 예고했습니다. 청해부대 승조원의 아버지가 아들은 고열에도 정상 근무를 하느라 괴로워했고 당시를 지옥으로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확진자가 나온 뒤 8일 만에 사과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접통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윤석열 전 총장 행보 비판으로 당내 갈등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민노총 원주 집회를 차벽으로 가로막자 많은 조합원들이 언덕을 올라 집결해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 친구들이 재판에서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만 영상 속 인물은 조 전 장관 딸이 맞다고 해 논란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은 반말로 질문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여야가 고소득자 12%를 뺀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 어젯밤에도 전국 곳곳에서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바닷물도 30도 가까이 올라 양식장이 비상입니다. 청해부대원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송기로 귀국한 청해부대원들이 당시에 절박했던 상황을 전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마지못한 사과라는 인상 지우기 어렵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청와대의 분위기와 오늘 사과는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무대왕함에 타고 있었던 한 승조원은 당시 상황이 마치 지옥 같았다고 증언했는데 군은 이런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청해부대 장병의 아버지는 부대원 대부분이 감염 상태로 근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고열하고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많이 나타나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 꼭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픈 몸을 이끌고. 부대원들이 백신을 안 맞았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백신을 안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우리 청해부대 카페에 있는 분들도 다들 놀라시더라고. 백신을 안 맞은 부분에 대해서. 후송되기 전 배 안에 참혹한 상황도 부대원들의 증언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대원 A씨는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리는 지옥이었고 국가가 우릴 버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주선한 인터뷰에 나온 장병 4명은 너무 과장된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간부 1명은 피 섞인 가래가 나왔다며 증언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 확진 판정이 나온 지 8일 만에 내놓은 SNS 글을 통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가족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30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어제보다는 200여 명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는 청해부대원까지 포함된 숫자여서 오늘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의 3단계 격상도 검토해서 이번 일요일에 최종 발표합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인천 중구의 냉동식품 공장.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종사자와 가족 등 26명이 감염됐습니다. 직장과 목욕탕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4단계 시행 전보다 24%포인트 늘었고 비수도권은 4차 유행 이후 최다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4단계를 다음 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의 생병 생활과 생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일단 2주간 짧게 정해서 하자는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등이 앞으로는 실외 스포츠 경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 등엔 49명 내에서 친족뿐 아니라 친구와 지인 등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효과가 일주일 후 반영되던 과거 유행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최소 4주는 간다고 보고 있었던 거고요. 지난 2주가 확산을 차단하는 시기라면 앞으로 2주는 실제로 감소할 수 있는 4차 유행이 정점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확실히 보상해주고 집합금지하는 그 업종에 대해서 2주간 확실히 하자.
정부는 2주 후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위험시설 집합금지 등을 추가하고 비수도권에 대해선 3단계 일괄 격상 등 관련 대책을 이번 주말 발표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짧고 굵은 방역 대책을 통해서 코로나 재확산을 막아보겠다던 정부의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를 일단 2주 더 연기하기로 했지만 여기서 끝날지 역시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휴가철 특수도, 올림픽 특수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릴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부근 먹자골목입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이 오가던 곳이지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텅 빈 식당이 수두룩합니다. 굵고 짧게? 차라리 그 소리를 안 해서 밉지도 않아요. 뭘 굵고 짧게 해갖고 2주만 한다고 해놓고 왜 또 연장을 또 합니까? 서울 신촌도 사정은 마찬가지. 올해는 복날 특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삼계탕 집이 복철, 여름에 그 초복, 중복, 말복, 삼복을 해서 장사해서 1년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짧게 끝냈으면 좋겠었는데.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도쿄올림픽 반짝 특수 기대감도 일찌감치 접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손님들이 이제 경기 많이 보러 오면서 시원한 맥주 같은 것도 드시는 걸 좀 기대를 했죠. 아예 장사를 접는 가게가 속출하면서 황학동 주방거리엔 더 이상 폐업 물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입니다. 장사들이 안 되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창고에 또 잔뜩 쌓여 있으니까. 참여연대는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이나 긴급대출 등 종합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한 사람당 25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잠시 뒤에 추경안 처리에 들어갑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시간이 늦었는데 추경안이 오늘 밤에 처리가 되긴 합니까? 네, 본회의는 잠시 뒤 10시부터 열릴 예정이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안을 추인받고 있습니다. 이 본회의가 열리면 먼저 83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예결위에서 조정이 끝나면 자정을 넘긴 시각에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88%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4인 가족 맞벌이의 경우엔 약 1억 2,400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무산됐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보다는 대상이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도 정부 제출안보다 1조 5천억 원가량 증액됐습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희망 회복 자금은 기존 최대 9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 제출안인 33조 원보다 1조 9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여당이 독점했던 상임위원장도 다시 나누기로 합의를 했다면서요, 여야가? 네, 여야는 조금 전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결위, 정무위 등 7개 상임위를 야당에 돌려주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법사위원장도 내년 6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내부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한 민주당 주요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 이른바 적통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번 경선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을 거란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한 수준으로 버티고 있는 현재 상황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죠.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 설전을 적통 논쟁으로 확전시킨 건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탄핵 찬성 논란 당사자인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노무현의 서자는커녕 얼자도 되기 어렵다고 직격했고 이 지사를 향해서도
노무현 정부 말기 정동영 전 의원 지지 의사를 밝혔던 전력을 비판했습니다. 적통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는데 뭐 원조 논쟁을 하니까 진짜 원조 입장에서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과거 이 지사가 정 전 의원을 지지하며 쓴 노 전 대통령 비판글을 공유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혔던 분이 탄핵 참여 여부를 논란 삼는 건 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 지사 역시 직접 이 전 대표가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캠프에선 이 전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기자 시절 쓴 기사에서 이낙연 의원이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고 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아니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사진과 모든 정황은 탄핵 찬성하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 후보 간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를 두고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윤 전 총장을 안철수 대표에 빗대서 미숙하다고 비판하자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중진 의원들이 쓸데없이 압박하지 말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선을 넘지 말라며 다시 중진들을 겨냥하면서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잠시 뒤에 윤 전 총장 입당을 둘러싼 야권의 기류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미숙했던 안철수 대표와 비슷한 판단이라는 이준석 대표의 평가에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오선의 정진석 의원은 4.7 보궐선거의 승리 요인 단 하나를 꼽으라면 윤석열이라며 쓸데없이 압박해선 곤란하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격려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꾸 평가절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사선의 권성동 의원도 당대표는 후보들에 대한 평론가가 아니라고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다시 당외 주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거나 꽃가마를 태워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해 선택받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내서 이뤄낸 승리를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이뤄낸 승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 그러면서 당내 후보 중심의 8월 말 경선 버스론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여당과 각을 세우며 정치인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월 8만 원씩 나눠주는 건 기본소득이 아닌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측이 조만간 대선 공약을 구체화할 정책 자문그룹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7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그룹인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전병민 전 정책수석이 총괄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정책 자문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전병민 전 수석은 YS의 책사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했습니다. 전 수석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낸 보고서를 추려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해왔으며 정책그룹 구성에도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그룹은 경제와 외교 안보, 노동, 복지 문화 등 10여 개 분과로 나눠지며 대학 교수 등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합니다. 윤 전 총장은 전 수석과 함께 지난주 화요일과 목요일 분과를 나눠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외교안보 분과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좌장 역할을 맡고 그래서 이념이 들어가서 진보와 보수가 다른 외교안보 정책을 쓰는 경우는 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일 관계 전문가인 박철희 서울대 교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과의 한 인사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중의 당당한 태도 등이 기본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분과에선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해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수요주도 이론으로서 장기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복지분과에선 현금이 아닌 서비스형 복지를 강조하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돕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문제로 촉발된 야권 내부 갈등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당 역시 네거티브 공방이 선을 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죠. 윤석열 전 총장은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지사를 앞지를 수 있을 것인지 김수홍 기자에게 정치권의 분위기를 자세히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의 입당은 사실 좀 애매해진 측면이 있는데 8월 입당설이 다시 나온 배경은 뭡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권성동 두 의원과 만나서 입당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8월 입당을 재차 설득했는데 윤 전 총장은 나한테 맡겨달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윤석열 캠프 내부 분위기도 조기 입당에 부정적인 기류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나 8월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경선 버스는 놓치게 되는 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찍 당에 들어올수록 당내 다른 주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의 고민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경선 초반 다른 주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주자들이 경선에 참여한 윤 전 총장의 약점을 계속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국민의힘만 가지고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는 듯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그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윤 전 총장은 계속 강조를 해왔죠. 예. 또 윤 전 총장은 안철수 대표 측과도 자주 소통을 하면서 호남 공약에 대해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도 확장이라는 게 이 호남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다만 한 야권 원로 인사에게 독자 행보는 안 할 거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당에 들어오긴 하겠지만 경선 시작 이전에 들어올지는 아직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윤 전 총장이 만약 8월까지 입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9월 15일을 1차 컷오프로 예고를 했는데요. 형평성 이 문제로 이후에 추가 후보 등록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버스가 일단 출발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11월 9일 이후부터 선관위 후보 등록 전인 내년 2월 14일까지 야권 단일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최재현 전 감사원장까지 입당을 했으니 경선 버스는 다 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등 외부 주자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에 김 전 위원장이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권 얘기도 좀 해보죠.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감정 싸움이 선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선을 넘었다고 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SNS 네거티브 팀 운영 의혹,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노무현 탄핵 가담 의혹 등 공방을 벌이는 소재 자체가 폭발력이 매우 강합니다. 지금 분위기로만 보면 누가 후보가 되든 상대에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 게시판을 보면 지지층의 감정도 폭발하는 분위기여서 원팀 기조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 상대가 아니라 야권 쪽으로 지지가 빠져나가거나 내년 대선 때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은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갈등으로 큰 후유증을 낳았던 2017년 한나라당 경선을 연상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수요일에 본경선 TV 토론이 있습니까? 네. 예, 그때 다시 한번 보죠. 예, 김수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폭염에 숨이 턱턱 막히는 한 주였습니다. 어제도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이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제 밤에도 각지에서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노후 설비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는 상황이어서 역대급 폭염이 전망된 올해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800세대 규모인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거실 안에서 돌던 선풍기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잠시 뒤 선풍기가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일부 세대에서는 전기 공급과 중단이 반복되는 현상이 이틀 동안 이어졌습니다. 몇 분 주기로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더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한전 측은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 공사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의왕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밤중에 전선이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정전으로 주민 40세대가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밥도 지금 못하고 그래서 지금 부탄가스 그걸 해갖고. 어젯밤 시작된 정전은 17시간 만인 오늘 낮 2시쯤 복구됐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몰리면서 노후한 전선이 망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도 어젯밤 10시쯤 변압기 고장으로 4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8시간 동안 정전이 이어지면서 주민 한 명이 승강기 안에 갇히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한전은 열대야로 야간 전력 사용이 늘고 있다며 낡은 전기 설비는 미리 교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폭염은 수온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전남 한평 앞바다 수온은 30도를 웃돌 정도였는데요. 어민들은 애써 키운 어류가 폐사할까 이 양식장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제를 먹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돌돔 24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해상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로 양식장의 산소 공급이 한창입니다. 지난 20일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한평 앞바다 수온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온도가 28.5도쯤에서 지금은 30.3도로. 이 양식장에선 지난 2018년에도 수온이 30도를 넘으면서 돌돔 8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고수온에 이한 바이러스가 올까 그게 걱정이죠. 돌돔한테 제일 좋다는 영양제 별도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온이 28도까지 오른 서해와 남해 서부, 제주 해역으로 고수온 주의보를 확대했습니다. 지난 2018년보다 2주 이상 빠릅니다. 이게 28도가 계속 지속이 돼버리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동해안도 수온이 조금 빨리 올라갈 걸로 지금 생각이 돼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는 거기도 주의보가 내리고. 민물 양식장도 비상입니다. 냉수성 어종인 송어 양식에 적합한 수온은 18도 안팎. 하지만 야외 양식장 수온은 벌써 20도까지 치솟아 어민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20도가 넘어가면은 송어는 위험해지죠. 근데 이제 그게 23, 4도가 됐을 때는 폐사할 확률이 70% 이상 된다고 보고.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양식장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그럼 폭염이 몰고 온 전력 비상 상황 속에 이 현 정부가 강력 추진해온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얼마의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피크 시간대 태양광이 기여한 비율은 1%대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여도가 낮았던 건지 오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할 경우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전원은 2030년 기준 약 48.6기가와트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후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지어 우리나라 발전량의 15.8%까지 만들어낼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력이 필요한 이번 폭염 때 그 역할은 미미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보름 동안 하루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오후 4시부터 5시, 태양광 발전이 사용된 비율은 1.4%, 풍력은 0.3%에 불과했습니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입니다. 태양광 발전도 이제 일반적인 실온에서 25도 내외에서 효율이 가장 좋고 거기서부터 이제 온도가 더 올라가면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최근 정부는 전력 수급 위기가 닥치자 세웠던 원전을 가동하는 등 다급하게 원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기후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민주노총은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원주시가 오늘부터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부 노조원은 경찰이 집회 장소 주변을 차벽으로 가로막자 언덕으로 올라서 집결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언덕을 기어올라 집회 장소로 향합니다. 경찰이 집회 장소인 건강보험공단 입구를 원천 봉쇄하자 우회로를 통해 진입을 시도한 겁니다. 1,700여 명의 경찰과 차벽을 뚫고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800여 명.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들은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 장소가 비좁아 거리 두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면서 정부와 공단이 직접 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원주시는 집합금지 위반에 따라 오는 26일 노조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가 거리 두기를 격상해 1인 시위만 가능하지만 민노총은 이렇게 대규모 집행을 강행했습니다. 건보공단 인근 상인회에서는 민주노총 집회에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금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다면 혁신도시에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 경찰은 17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단팀을 꾸려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경북 포항의 어린이집 두 곳에서 교사가 아이를 때리고 윽박지르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4분 동안 이어진 학대에 아이는 겁에 질릴 대로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7살 남자아이가 강한 힘에 떠밀린 듯 바닥에 쓰러집니다. 교사가 다가오자 아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칩니다. 손으로 아이 머리를 때리고 아이 책상을 뒤집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같은 교사의 학대 행위는 4분간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28일부터 아이 팔과 목 주변에 손톱에 긁힌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다가 그랬겠지, 선생님 잤다가 그러셨겠지, 어떻게 잡으셨길래 손톱 자국하고 피멍이 들었는지 모르겠고. 포항의 또 다른 어린이집, 3살 아이가 바닥에 장난감을 떨어뜨리자 교사가 뛰어와 아이를 마구 때립니다. 교사가 정리하던 장난감을 내팽개치자 아이들이 바닥에 흩어진 장난감을 정리합니다. 어린이집을 믿고 자식을 보냈던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원에서는 너무 잘 지내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해서 그냥 맡기는 입장이니까, 그냥 데리고만 있어만 줘도 감사한 입장이니까.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되자 두 어린이집은 홈페이지와 문자 등으로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정황이 담긴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휴가철 바닷가 찾을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해수욕장 곳곳에 모래 절벽이 생겨나서 관광객 사고로 이어진 건 아닌지 우려를 높입니다. 어떤 곳은 모래 절벽 높이가 2m에 달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차순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백사장과 파라솔이 어우러진 강원도 강릉 소돌 해수욕장. 관광객들 피서가 한창인데 해변 한가운데 인적이 끊긴 곳이 보입니다. 저기 침식이 돼 있네. 가까이 가보니 모래절벽. 모래가 파도에 쓸려가 만들어진 절벽입니다. 삼척 궁촌해변 인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해안 150여 미터에 걸쳐 모래부대가 흉물슬에 쌓였습니다. 지난해 해안 침식으로 도로 지반이 내려앉자 비상조치로 만든 겁니다. 모래부대는 높이가 3m에 달하고 축대는 비스듬해 여전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 무너져 내린 거네. 강원도 일대 유명 해변들이 매년 모래 유실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해안 침식의 가장 큰 원인으론 인근 지역 개발 활동이 꼽힙니다. 모래를 공급해온 하천은 둑과 보가 건설돼 막혀버렸고 해안 사구엔 도로와 상가 등이 지어져 모래의 자연 공급과 저장 환경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해상방파제와 발전소 등 구조물도 파도와 조류를 바꿔 침식을 가속합니다.
이곳 맹방해변은 지난 2019년 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된 뒤 이렇게 2m 높이의 모래벽이 생길 만큼 침식이 심해졌습니다. 타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파랑이 왔을 때의 에너지를 갖다가 저감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구조물이 다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침식이 가중이 되는. 문제는 해안 침식이 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겁니다. 군데군데 땜질식 처방은 관광객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여기는 너무 깊어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때문에 아예 해수욕장 영업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래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자체를 폐쇄를 시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수중방파제를 설치하고 모래를 쏟아붓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들어간 예산만 760억 원. 덕분에 일부 해변은 모래 유실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침식을 막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사라진 동해안 백사장의 면적은 64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90개 크기의 백사장이 사라졌습니다. 대형 항만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아무리 이제 완벽하게 해난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쉽지 않거든요.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힘든 대자연.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백사장이 없으면 올 이유가 없죠. 여기 걸으려고 오는 건데. 보고.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 조 전 장관 딸 친구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논란이 됐었던 서울대 세미나에서 조 전 장관의 딸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딸이라고 주장하는 영상 속의 여성이 조 씨가 맞는 것 같다는 엇갈린 진술도 나와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법정에 다녀왔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딸이 2009년 5월에 열린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제 딸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쉬는 시간에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딸 조 씨와 함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확인서를 받은 친구들은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한 친구 2명은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기억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인턴 활동서에 적힌 세미나 안내나 통역 등 활동을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측이 제시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 전 장관의 딸이냐는 질문에는 한 사람은 맞다, 다른 한 사람은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다른 재판에서는 동영상 속 여학생은 조 씨가 아니라고 증언했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증인 A씨에게 친구의 아들이니 평어로 질문해도 되냐고 물었다가 검찰의 항의를 받고 존댓말로 질문했습니다. 또 증인신문은 오늘 끝나지만 증인의 답변은 아저씨인 나나 딸과는 연결된다고 말해 검찰로부터 증인 회유 발언이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엄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다룬 유튜브를 수백만 명이 보고 자살하라는 악플까지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 대표 측은 이 기자의 발언 취지를 적은 것이라며 사회정치 비평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 전 기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살기 위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라고 보고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의 주장을 다룬 유튜브 영상을 900만 명이 봤고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인격 살해를 당했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대표 측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치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이제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실체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채널AG회는 한국기자협회에 지난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이전한 세종청사는 10,000명 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업무 공간이 일찌감치 꽉 차면서 몇 년 전부터 새로 이전한 부처들은 민간 건물을 빌려서 들어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쓴 임차료만 194억 원이 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송병철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안전부 별관. 그런데 1층에 쇼핑몰과 카페 등이 영업 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옷가게 등과 같이 있습니다. 길 건너에 세종청사가 있는데도 민간 건물에서 일합니다. 과기부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연수부로 들어가시는데 그 안에 이렇게 붙었어요. 정부 세종청사가 완공된 건 2014년. 당시에 이전한 부처들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추가 이전을 고려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데 2016년 8억 원이었던 임차료가 지난해엔 92억 원까지 늘어 지난 5년간 낸 임차료만 194억 원이 넘습니다. 여유분을 가지고 청사를 크게 지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좀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문제는 청사의 여유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이전 결정에 있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이 대거 추진됐고, 이전 제외 대상이었던 행안부에 이어 과기부, 중기부 등도 세종시로 보내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정치적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어떤 표 때문에라든가 원래 계획대로 안 가고 자꾸. 결국 정부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도 고육지책으로 기존 건물 2배 높이의 고층 신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일제시대에 강제징용된 한국인이 지독한 노역에 시달렸던 군함도. 일본은 강제징용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한 뒤에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지만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미화까지 했습니다. 보다 못한 유네스코가 국제기구로는 이례적으로 약속을 지키라면서 공개 경고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일본의 역사 왜곡 꼼수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일제시대 한국인 800여 명이 강제징용돼 하루 12시간씩 노역했던 지옥섬 군함도. 지하 1000m 탄광에서 일하다 숨진 사람은 군함도 화장 기록에 공식 집계된 것만 100명이 넘습니다. It was sticky, and the coal dust mixed with our sweat, so we were black from head to toe. 이곳을 일본은 근대 산업시설이라며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죠. 한국이 강제징용과 인권 침해를 들어 반대하자 일본은 이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하지만 약속은 무시됐습니다. 2017년과 2019년 발표한 후속조치 보고서에선 일본 산업을 지원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며 단 한 번도 강제 노역을 인정하지 않았죠. 지난해 문을 연 산업유산정보센터에도 괴롭힘을 당한 적 없고 귀여움을 받았다는 한국인 2세의 영상을 전시하며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죠. 보다 못한 유네스코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현장 조사 뒤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라고 콕 집어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만장일치로 강한 유감이라는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국제기구로선 매우 이례적입니다. Heritage is also a victim of conflict precisely because it embodies a rich and complex history, contrary to simplistic and one-sided accounts. 일본은 처음엔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왔다며 항변했지만 만장일치로 결정문이 채택되자 반론을 포기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쏟아질 듯한 파도 영상으로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우리나라 디자인 업체의 작품이 뉴욕 한복판에 걸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 공공미술 작품을 임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조안의 파도가 부서지더니 이내 고래로 변해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I have not actually seen anything quite like it in Times Square. It felt super three-dimensional. It was practically popping off the screen. 지난해 서울 삼성동의 파도 작품 웨이브로 외신의 주목을 받은 디스트릭트가 새롭게 선보인 공공미술 작품입니다. 약 1,400제곱미터 면적으로 타임스퀘어에서 가장 큰 전광판 사업자의 요청으로 제작됐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제작비를 들여가며 답답한 팬데믹 시대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진행됐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도심 속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런 안식이라든가 위안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요. 오는 27일부터는 세로로 4개의 스크린을 연결한 또 다른 전광판에서 수직으로 낙하하는 폭포가 뉴욕의 마천루와 어우러질 예정입니다. 일본 신주쿠의 고양이와 중국 청도의 사자 등이 세계적 트렌드로 떠오른 요즘 타임스퀘어에서 펼치는 2점의 작품 전시로 실감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눈빛 청정한 노선비가 근엄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마기에 관모를 썼습니다. 평상복에 중절모 쓴 격이죠. 보물 강세왕 자화상입니다. 학자이자 문신 시서화의 두루 빼어난 3절 그리고 김홍도의 스승 강세왕이 이런 살에 그렸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차려입은 이유는 그림에 써놓은 글 자찬에 담겨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고? 머리엔 사모 쓰고 몸엔 평복을 걸쳤구나. 오라 마음은 시골에 가 있어도 이름이 벼슬아치 명부에 오른 거지. 몸은 조정에 있지만 자유를 꿈꾸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기 그림에 자기가 붙인 감상평이 재치와 품격을 겸했습니다. 자화자찬이란 원래 이런 거죠. 살레 아래서 쪽숟가락 주시고랭 자랑한다는 제주도 속담이 있습니다. 찬장 아래서 작은 숟가락 주었노라고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자랑이라고 참 시답잖은 자화자찬입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배의 짐칸에 갇혀있던 수병들이 아우성칩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문무대왕함의 극한 상황이 장병들의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직업 군인이라고 밝힌 그는 문무대왕함은 지옥이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목에서 피가래를 토하는데 받은 건 해열제뿐이었고 퇴선 전날에는 전원이 밤새워 배를 닦고 소독했다고 했습니다. 아비규환 지옥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돌아온 장병들의 가슴에 청와대와 군이 연일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그런데 이 수송기는 코로나에 감염된 교민과 근로자 귀국 등에 이미 여러 차례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기발할 것도 새로울 것도 없는, 하지 않았다면 도리어 이상한 지시였을 뿐입니다. 군은 군대로 우리 군사 외교력이 빛을 발한 철수작전이라고 황당한 자화자찬을 내놓더니 국방장관이 청해부대원 격려품으로 이런 과자상자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후각, 미각을 잃은 한 장병은 헛웃음만 나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우시고 속이 타시죠.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실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군만 점잖게 꾸짖은 뒤로 며칠을 침묵하다가 오늘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사과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병사들이 입원한 병원이라도 찾아가는 게
군 통수권자의 도리이자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들은 나라가 지켜주겠다고. 7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지옥에서 돌아온 병사들이었습니다. 매일 폭염 소식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충분히 더웠는데요. 주말에는 좀 더 덥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37도, 모레는 36도까지 지속됐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30도 정도가 적당한데요. 평년보다 5도 이상이 높은 겁니다. 이 열기는 밤사이 열대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과 대구는 2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은 청주가 36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특보가 2주째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위는 여전하겠는데요. 계속해서 35도 안팎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저 대신 김명우 앵커가 뉴스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7월 23일 금요일 뉴스나인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